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내걸고 적극적 재정 운용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직 정부는 올해 상반기 166조 3천억 원의 재정을 집행해 목표 대비 2조 8천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률은 원래 계획보다 1%포인트 높은 59%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고용시장이 나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판단해 나랏돈을 적극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전 세계 선박수주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밀려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스는 올 상반기 한국은 선박 77척, 표준 화물선 환산톤수 기준 283만 CGT를 수주해 133척, 290만 CGT를 수주한 중국에 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월 한 달간 국가별 수주 실적에서도 우리나라는 3개월 만에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올 상반기 수산물 수출액이 11억 2천만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액은 1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가량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2년에 11억 7천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실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생산된 SM3 승용차 2만 7천여 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은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의 연료 혼합 비율 설정이 잘못돼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안전띠 잠금 장치 등에서 결함이 발견된 미니쿠퍼 등 BMW 16개 차종 1,400대와 일본 다카타에 에어백을 장착한 시트로엔 DS3 등 10개 차종 781대도 리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우리 시장의 박스권 상단은 이제 꽤나 높아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터치했던 2402포인트, 2400선을 다시금 박스권 상단 설정해 놓고 돌파하기 위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신중론들이 고개를 다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거래소는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 2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이번 주 내내 이런 흐름입니다. 모두 모멘텀도 없고요. 거래량도 지금 갑자기 줄어들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북 리스크가 지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내성이 좀 생겼다,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대북 리스크와는 조금은 별개의 문제다, 다른 문제다, 핵탄두가 장착될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증시가 좀 강하게 7개월 연속 상승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순간 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세 상승론은 여전한데 이와 반대로 신중론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선 다소 애매하고 누가 말해도 뻔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뻔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신중한 그리고 잘하는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답을 캐내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386.58포인트입니다. 약보 합권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일단은 G20 정상회의 북한 리스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대외 변수에 좀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방으로 가지 못하는 코스피 지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중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중으로는 장 초반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장 초반에 2390포인트였는데 장 중반에 한 11시경에 238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2380 중반선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오늘 상하단에 딱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 할 힘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금융투자투신이 팔고 연기금은 소폭 85억 원 정도 삽니다. 외국인이 이틀 만에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1,000억 원 정도다라고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240만 원 다시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 13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그동안 눌린 것들 다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68,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삼성물산은 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는 82만원대까지 계속 밀리고요. 한국전력은 3거래일 연속 상승이긴 합니다. 상승폭이 4만원 초반부터 지금 42,000원대까지 한 3거래일 동안 4, 5%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옵니다. KB금융 보시면 오늘도 상승하면서 시총 지금 9위 자리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시총 10위까지 내려앉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 지금 1,000원 상승하면서 119,000원, 신한지주, SK텔레콤, LG화학, SK까지 모두 하락하는데 SK텔레콤의 하락폭이 좀 큽니다. 통신 2통 3사들 오늘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예, 통신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휴대전화, 분리 판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금 좀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보도록 할 텐데요. 663포인트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일단 660선은 지지를 확실히 받고 있고 665포인트를 향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664포인트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내 상승폭 지키지 못했고요. 662포인트대까지 정호경이 빠졌다가 다시 우상향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기관은 191억 원 팔고 외국인은 22억 원 팝니다. 개인은 335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3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오늘도 상승합니다. 그동안에 11만원 중반대에서 밀리면서 11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램시마 얘기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코스피 이전 상장 뭐 이제 거의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는 9만원대 찍고 다시 10만원대로 반등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도 그간 요 며칠 조정받았었는데 다시 올라오고요. CJNM 보합, 로에는 300원 정도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상승하고 SK모트리얼즈 다시 18만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휴젤 외국계매수 다시 몰리고요. 바이로메드는 오늘 뭐 실적 신약 얘기들 나오면서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됐습니다. 컴투스 하락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젠 오늘 다시 상승합니다. 어제 장 초반보다 장 후반에 다시 상승해서 하락 반전했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네요. GS홈쇼핑 1.17% 상승하고요. 코오롱생명과 강보합권, 제이홀딩스도 강보합권, 파라다이스 어느새 13,000원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3원대까지 올라가네요. 1153원 80전, 3원 30전 정도 상승하면서 0.3% 상승입니다. 원화 약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어떤 이야기가 또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뭐 금리 인상 당시에 하반기 한 차례 금리 인상 더 예고했고 점도표 상향 얘기도 나온 터라 이번 얘기들 뭐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간밤 6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연준의 상당수 의견들이 포착됐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의사록 발표 전후로 주가와 미달러와는 반등에 성공했었고 금리는 하락폭을 조금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장이기였고요. 지난 6월 FOMC는 뭐 아시는 것처럼 매파적이었는데요.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고 자산 축소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었습니다. 매파적이었지만 오히려 시장 참가자들이 바라보는 향후 미국 금리 인상 횟수가 감소하거나 시기가 뒤로 이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물가지표의 하락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내부적으로 물가지표에 대한 판단이 어떨지를 가늠하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을 유치하는 데 함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물가 둔화에 대한 연준의 공식적인 스탠스, 뭐 아시는 것처럼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소비 증대가 나타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보면 물가가 차츰 상승할 것이다라는 논리인데요. 다만 이번 의사록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몇몇 위원들을 중심으로 향후 하반기에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연준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다는 것은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더욱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현재 미국 경기 상황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미국 경기에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레벨에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의사록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거나 시사했는데요. 따라서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를 향후에는 병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차 금리 인상보다는 자산 축소 쪽으로 통화정책이 바뀔 개연성이 높은데요. 시장의 초점은 아무래도 9월 FOMC에서 과시화될지 아니면 12월 FOMC에서 자산 축소가 개시될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월 이전에 연준이 확인할 수 있는 물가지표는 총 한 2번 정도 남짓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9월보다는 12월 FOMC에서 자산 축소 시작될 것으로 일단은 전망하고 있고요. 결국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12월 FOMC 전까지 미국 통화정책에 의한 시장 영향은 앞으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리스크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과는 좀 다르다라는 다시금 또 재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 리스크 얼마만큼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우선 북한발 리스크는 항상 학습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언제나 그랬습니다. 충격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여파가 단기적이고 좀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일말의 대비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 북한 이슈는 그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건입니다. 흔히 사거리가 한 5,500km 이상을 우리가 ICBM이라고 하는데 미국 정보부에 따르면 이번 북한의 화상 14호는 미국 알래스카 전역을 사거리에 포함시켰다라고 저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미국 본토 요격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볼 때 이후에는 핵실험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아무래도 멀리 보냈으니 이제 앞으로 남은 단계는 경량화,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례적으로 군사훈련과 같은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었고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주도하겠다며 대화적 평화 노선을 펼쳤었지만 북한의 강경 행동으로 다시 한번 한반도 분위기가 경색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북한 리스크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외환시장 중심으로 당분간은 불안 심리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다 갔고요. 다음 주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대외 이벤트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국내 이벤트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주는 한국은행의 7월 금융통화위원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3일 목요일 10시 종료 예정이고요. 지난 6월 FOMC 이후에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아무래도 기조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7월 금통위는 하반기 한은의 통화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하반기 한국경제 흐름 파악할 수 있는 수천경제 전망도 오후에 발표 예정이고요. 먼저 경제 전망은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5번째로 큰 수출 금액을 기록한 수출 회복과 소비 심리 반등, 그리고 최근에 설비 투자 확대 기조까지 나타나면서 대내외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이주열 총재 역시 지난 간담회에서는 7월 경제 전망에서 상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한은 전망이 2.6%보다 소폭 상향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 금융시장에는 매우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한은의 통화정책,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금리 동결 올해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통화 완화 기조가 종료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중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위해서는 추경과 같은 재정정책 통해서 부양하겠다는 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글로벌 주요 은행과 상이한 스텝, 즉 상이한 발자취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응답을 저희가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금요일, 토요일에 독일에서 열리죠. G20 정상회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곳에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당연하겠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가 G20 정상회담인데요. G7보다도 상위 단위입니다. 아무래도 G20 회원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의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전에도 G20 정상회담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발굴한다든지 글로벌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공통 정책을 마련한다면은 항상 세계 경제 성장의 전환점이 돼 왔다는 점에서 세계가 이 회담을 주목합니다. 오늘은 특히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자유무역 반대 그리고 파리 협정을 탈퇴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회의가 되고요. 또 북한이 핵 탑재가 가능한 ICBM 실험에 따라서 세계가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때문에 관전 포인트는 의장국인 메르켈 총리가 미국의 반대 속에서 어떻게 G20의 기본 정신인 자유무역을 지켜낼지, 그리고 온난화 대책에 대한 공통의 솔루션을 찾아낼지, 그리고 테러 대책뿐만 아니라 북한 핵과 ICBM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라는 강력한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아무래도 세계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항상 주제가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곳에서 나오는 글로벌 성장을 위한 새로운 합의안도 도출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네, 이번에 주제는 상호 연계된 세계 구축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때문에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포용 성장을 위해서 회원국 간의 정책 공조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된다 그럽니다. 정상 간의 머리를 맞대는 비공식 자유 토론뿐만 아니라 일반 섹션도 있고요. 또 2개의 업무 오찬을 포함해서 총 6개 섹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세계 경제, 금융, 무역뿐만 아니라 기후와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과 고용, 그리고 개발, 테러, 이민, 난민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 현안도 다 같이 논의가 된다 그럽니다. 이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 대통령의 철학인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포용 성장과 상당히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새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사회 통합,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자유무역 지지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현재 국제 테러 대응에 대해서는 의견을 일치를 하고 있지만 자유무역 추진이라든지 새로운 통상 규범,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 성명서 작성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이나 발언들도 이번에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와서도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무역 적자 계속 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는 무역 적자 대비책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해소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약 70%가 소비가 차지하는 소비 강국인데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50년간은 무역 적자가 줄지를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왕성한 소비로 인한 소비재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의 기조가 뚜렷하고요. 또 임금을 비롯한 생산성 비용이 상승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던 게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회의에서 국경세 도입을 하면 미국의 제조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G20 회담에서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세계가 함께 과잉 생산 시설을 좀 압박하자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통상법에 따라서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에 앞장서겠으니 유럽도 같이 동참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중 간에 아마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외교전도 활발히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미중 간의 문제들도 있는데 뭐 미국과 유럽 간의 문제도 있고 미국과 전 세계 간의 그 보호무역에 관련된 것들이 이번에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보호무역 확산을 막지 못하면 세계 경제의 뭐 확산 국면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도 다뤄질 거예요. 하반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보호무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보호무역이 확산이 되면은 지금 그 세계 경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를 바닥으로 상승세를 돌아섰는데요. 이런 확장 국면이 대부분 기대 그 심리가 그 반영이 돼서 올랐던 것인 만큼 실물 경제 지표가 회복됐다는 신호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선진국 간의 공조가 깨진다면은 성장 기대감이 꺾이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주가가 하락할 위험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1987년도에 그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을 당시하고 지금이 매우 흡사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뭐 국방비 증대라든지 감세, 규제 완화 같은 공통분모도 많고요. 또한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해서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도입했다는 점도 닮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987년도 10월 19일 날이었죠.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 넘게 폭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는데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국가 간의 엇박자가 G20에서도 재현이 된다면 예측 불허의 사태로 인해서 주요국 간의 협조 체제가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G20에서는 정책 공조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이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뭐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기권에 진입했다, 뭐 진입하지 못했다라는 뭐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문제는 차치해 놓고 북핵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미중러 간의 정상회담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또 실마리를 잘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사드를 둘러싼 갈등 문제도 여기서 또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스웨덴에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얼마 전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핵무기 보유수는 작년에 460개가 줄어든 14,935개로 추산했는데요. 북한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핵탄두가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 탑재가 가능한 ICBM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서 한미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단중거리 미사일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용화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서로 반대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조금 뒤죠.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내일 열릴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토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 협상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 중단 그리고 사드 배치 철회를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합의나 돌파구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사드 보복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번 ICBM 미사일 발사 때문에 또 동북아의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고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약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동북아를 둘러싼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남북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동북아의 패권 국가인 미국의 영향력이 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굴기에 나서면서 패권 경쟁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은 패권이 이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미국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위에서 성립됐다는 그 자체로만 보더라도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꿈 그리고 군사력 강화 1대1로 구상뿐만 아니라 AIIB를 창설하면서 국제 공공재의 공급자 역할로 지금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는 긴 시각에서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권력 이동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권력 이동은 한 4가지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평화적으로 이행하는 한 그리고 미국 주도의 질서와 중국 중심의 질서가 평화적으로 병존하는 안도 있고요. 또 양자의 질서가 서로 깊숙이 침투하면서 경쟁하면서도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는 경쟁적인 그 상호 침투 질서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경제 군사적 영향력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패권 국가에 도전할 경우에는 국제 그 질서라든지 관계가 좀 불안해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권 국가가 명확한 지역 질서 비전을 보여준다면은 갈등이 치유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거래 외교를 통해서 이런 거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당장은 안정적인 착지점을 찾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동북아의 그 갈등은 조금 더 길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이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사드 체제를 이전으로 돌리기에는 한미 동맹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시진핑 2기 정부가 출범하는 11월 이전까지는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 그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 내에서도 강경론자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대1로라든지 위안화의 국제화 같은 중국이 중장기적인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쪽에서 현실적으로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아야 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8월 달에 있는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 때는 총리급 인사의 교체 방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투자나 문화 그리고 관광, 외교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에 걸맞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상황 점검부터 해봐야 되겠죠? 네, 시장 상황은 혼조세 지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하게 그렇게 강한 상승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밀려도 심하게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 조정은 거의 끝나는 이런 단계거든요. 근데 가격 조정이 없이 여기서 정말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뒤늦게나마 가격 조정이 나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혼조세 지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을 보는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수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거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와 전기전자 대웅주의 흐름입니다. 이의 여하를 막론하고 만약에 삼성전자와 전기전자 대웅주가 올라가면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한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20%가 넘습니다. 전기전자까지 다 합쳐버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20% 육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여하를 막론하고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플러스 전기전자 대웅주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들이 올라가면 지수는 다른 게 다 빠져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그것들이 떨어지면
다른 것들이 웬만큼 폭등하지 않는 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반등났다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거예요. 삼성전자 플러스 전기전자의 흐름,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등락, 요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것 같고요. 추세적인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수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동향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겁니다. 수급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좀 더 거시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세가 올라갔을 때 항상 외국인 매수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2006년과 2007년 상승장은 그 당시 외국인들이 매도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때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폭등을 했습니다. 왜?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9년, 2010년 장세는 외국인 매수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누가 주인공일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의 주도가 돼갖고 올라간 장세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외국인이 매도를 할 경우에 물론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에 가담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외국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장세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장이 있고 기관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유일하게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로 올라간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외국인이 올려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장에서 반등 나올 때는 보통 기관이 매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량주 물린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 배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매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장에는 좋을 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 연말 올해 초에 환전했던 외국인들은 1달러를 바꿨을 때 약 1,200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지금 근데 1,120원 깨졌다 지금 다시 1,150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은 환차익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추세로 올라가면은 나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원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속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매매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원달러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상승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업종, 어떤 테마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의약품인데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관점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테마주는 전자결제 관련주가 오늘 올라가는데 전자결제 관련주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들 얘기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우량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솔케미칼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네.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 매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삼양홀딩스. 이 종목은요, 보유자는 120선 이하에서 추가 매수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121선 이하에서 매수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개별주 N테마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창오토텍. 이거는 미세먼지 테마주, 전기차 테마주 다 해당되는데요. 지속 홀딩 해주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다른 전기차 관련주를 매수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유자 홀딩,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 매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오늘도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투자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물 같은 경우에는 한 50% 비중 두시고요. 종목수 한 3개에서 4개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 단기 나눠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올라가는 종목, 추격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최소한 21선 이하에서 눌림목 매수나 아니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바닥권에서 매수하고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게 대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 촌놈의 정석 투자 정호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단위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분들께서 종목 상담 그리고 종목 이야기 해주실 겁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